활짝 핀 봄날의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장사꾼 게오르크 밴드만은 강을 끼고 높이와 색깔 이외에는 거의 구별이 안 가는 한 줄로 늘어선 고만고만한 집들 중 어느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다. 그는 외국에 있는 어릴 적 친구 앞으로 편지 한 통을 쓴 뒤에 음미하듯 천천히 겉봉을 붙였다. 그 일이 끝나자 책상에 발꿈치를 괴고 창문 밖으로 강이며 다리 등 연한 초록빛을 띤 맞은쪽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친구가 고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몇 해 전에 망설임 없이 러시아로 도망가 버린 경위를 그는 되생각하고 있었다. 그 친구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썩 잘 되어 가는 것 같던 장사도 벌써 오래전부터 벽에 부딪힌 상황인 모양이었다. 그것은 점점 더 뜸해져가는 방문 때에 친구가 내뱉는 푸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친구는 이런 형편으로 이국 땅에서 헛된 일에 일신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었다. 얼굴 전면에 이국풍으로 기른 수염도 어릴 때부터 익히 잘 알고 있던 얼굴 모습을 감출 수 없었으며 노래진 피부는 무슨 병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곳 교포들의 거리민당과는 정식으로 관련을 맺지 않고 있으며 또 그곳 토박이들과도 사교적인 교제를 거의 맺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더 독신 생활을 고수해 나갈 각오를 굳힌 모양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되간절 뭐라고 써보내야 할 것인가? 분명히 길을 잘못 든 인간인 것이다. 물론 딱한 이름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언이라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여기 와서 생활하며 옛날의 친구 관계를 완전히 다시 회복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을 테니까. 게다가 못하면 친구들의 도움을 기대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지만 위로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의 이면에 모욕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자네 노력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제 적당히 단념하고 돌아오는 편이 낫다. 실패하고 되돌아왔다고 해서 모두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친구들만은 이해해 줄 것이다. 자넨 나이를 먹었지만 어린아이처럼 고향에 남아서 성공한 친구에게 돌아온 편이 낫다.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모두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친구들만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것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그를 닥달한다면 확실히 그만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를 되불러 돌아오게 한 일마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는지. 왜냐하면 그 자신, 고국의 사정은 이제 도무지 모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모처럼 그런 설득을 해보아도 결국 그는 그대로 외국에 눌러있게 될 것이다. 주제 넘은 참견의 기분이 언짢아져서 친구들과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소원해질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조언에 따라 정말 이곳으로 돌아와 굴욕을 느끼고 친구들과도 융화하지 못하고 결국 혼자서는 삶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면, 그리고 또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고향과 친구들까지도 잃어버리고 만다면 차라리 지금 그대로 외국 땅에 머물러 있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정이 있을진데 그가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진짜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설사 편지 왕래를 계속하려 한다고 해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주저없이 아무리 먼데 있는 친구에게라도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친구에게는 도저히 알릴 수가 없었다. 벌써 3년 이상이나 조국을 떠나 있는 그는 러시아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옹색하게 변명을 하고 있었다. 즉 그 정세 때문에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는 잠시도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몇십만이나 되는 러시아 사람들이 유유히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3년 동안 게오르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약 2년 전에 게오르크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로 게오르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역시 친구에게도 알렸지만 애도의 뜻을 적어보낸 글은 무뚝뚝하게 짝이 없었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게오르크는 그 일 이래로 장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아마 어머니의 생존 시에는 아버지가 사업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는 바람에 게오르크가 실제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제동이 걸렸던 모양이다. 아마도 또 아버지가
어머니의 별세 이후로 여전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소극적이었을 테고 우연한 행운이 훨씬 큰 목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가게는 요 두 회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이룩했다. 사람을 배로 늘려야 했으며 매상은 5곱짜리나 되었고 아직도 더 뻗어나가리란 것이 확실히 전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좋은 편지가 마지막이었지만 드네는 게오르크더러 러시아에 오도록 계속 권하였고 페테르부르크에서 게오르크가 지점을 찾았을 경우 일어나게 될 몇 가지 장밋빛 전망을 나열하면서 편지를 써 보내고 있었다. 그 숫자는 지금 게오르크의 가게 규모에 비하면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게오르크는 자신의 가게가 성공했음을 친구에게 써보낼 생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짓을 하면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게오르크는 한가로운 일요일, 기억 속에 두서없이 겹쳐져 있는 대단치 않은 사건 외에는 친구에게 적어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그는 친구가 오래 고향을 떠나 있는 동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것이 틀림이 없는 그의 생각을 바꾸게 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게오르크는 친구 앞으로 아무리 보아도 좋고 역시 누구에게도 무방한 처녀와의 약혼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3번이나 편지를 써보내는 곤경을 겪기도 했다. 하긴 친구는 그 바람에 전혀 게오르크가 의도한 것과는 달리 이 놀라운 일에 관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한마디 하긴 했었지만 그렇더라도 게오르크는 자기가 약 한 달 전에 프리다 브란델벨트 양이라는 부유한 집안의 처녀와 약혼한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써보내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했다. 그는 자주 약혼자인 처녀와 그 자신에 관한 일과 둘 사이의 편지 왕래에 관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들 결혼식에는 오시지 않겠죠. 이렇게 그녀는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 당신의 친구분과는 알고 지낼 권리가 있을 텐데요. 난 그의 기분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단 말이야. 잘 들어봐. 그는 소식을 알면 아마 오겠지.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감정에 무리를 할 뿐만이 아니라 상처를 입었다고 느낄 거야. 아마 나를 질투하고 필시 불만을 품은 채 그 불만을 결코 씻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혼자서. 이 말의 의미는 자네도 알겠지. 네. 그분이 다른 데서 저희들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다든가 한 일은 없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걸 내 편에서 막을 도리는 없지. 하지만 그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보면 그럴 것 같진 않아. 게오르크. 그런 친구분이 있다면 애당초 약혼 같은 건 안 하는 편이 더 좋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건 우리들 두 사람의 죄야. 하지만 지금도 난 이렇게 되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녀가 키스를 받고 할딱거리면서 사실은 역시 저도 싫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에게는 친구에게 모조리 털어놓고 적어보내는 일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난 이런 인간이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그는 자신에게 다짐을 했다. 나는 실제의 나 이상으로 그와의 우정에 합당할지도 모르는 인간으로 자신을 꾸며낼 수는 없다. 그래서 진짜로 그는 일요일인 오늘 아침에 쓴 긴 편지를 통해 친구에게 약혼 성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린 것이었다. 특종 뉴스를 나는 마지막까지 보류해둔 셈이었지만 나는 프리다 브란델 펠티안과 약혼을 했어. 부유한 집안의 딸인데 그 집안은 자네가 이 고장을 뜨고 훨씬 뒤에 이곳으로 이사해 왔으니까 자네는 아마 모를 거야. 처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자네에게 알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므로 오늘은 다만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 나와 자네와의 관계에서 다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다만 이제까지 극히 평범한 친구 대신에 행복한 한 친구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뿐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자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하고 있으며 일단 직접 편지를 쓸 예정인 나의 약혼자를 자네의 충실한 여자친구로 생각해 주어도 되네. 독신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그다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걸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네가 우리들을 방문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나의 결혼식은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에 꼭 알맞은 기회가 아닐는지. 그것은 어쨌든 일체의 염려는 집어치우고 자네의 좋을 대로 해주기 바라네. 이 편지를 손에 든 게오르크는 오랫동안 얼굴을 창 쪽으로 향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길을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인사를 한 사람에게도 그저 막연한 미소를 띄었을 뿐
변변히 담례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가 얼마 안 되는 복도를 가로질러 요 몇 달째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대체로 평소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아버지와는 늘 사무실에서 만나고 있었으며 점심 식사의 경우 같은 시각에 어떤 식당에서 함께 들기로 약속을 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밤에는 각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지만 그런 때라도 늘 두 사람은 게오르크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약혼자를 보러 나가지 않을 적에는 제각기 신문을 펼쳐 보이면서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곤 했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의 방이 이렇게 햇볕이 잘 쬐고 있는 오전인데도 컴컴한 데에 놀랐다. 좁은 안뜰 저쪽에 있는 높은 담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물이 자질구레하게 놓여있는 창가 구석에 걸터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비스듬히 눈앞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치 못한 시력을 교정하려는 속셈인 것 같았다. 테이블 위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은 것이 있었는데 별로 손을 댄 것 같지는 않았다. 아, 게오르크냐. 아버지는 말하고 곧 그에게로 걸어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묵직한 가운의 옷자락이 훨훨 너풀거렸다. 아버진 여전히 거인이시구나. 게오르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긴 답답할 정도로 어둡네요. 그가 말했다. 그렇지. 어둡긴 어둡지. 아버지가 대꾸했다. 게다가 창문까지 닫고 계시네요. 이 편이 낫거든. 밖은 정말 포근합니다. 게오르크는 아까부터의 대화를 마무리짓기 위해 그렇게 말하고 난 후 걸터 앉았다. 아버지는 아침에 사용한 식기를 괴짝 위로 치웠다. 잠깐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노인의 거동을 무끄러미 눈으로 쫓으면서 게오르크가 말을 계속했다. 페테르부르크에 저의 약혼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호주머니에서 살짝 끄집어내 보이고는 이내 다시 쑤셔 넣었다. 페테르부르크라고? 아버지가 물었다. 아, 제 친구한테 말입니다. 게오르크가 말한 후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가게에서 아버지가 달라 보이시던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여기선 왜 저렇게 떡 버티고 앉아 계실까? 팔짱까지 끼고 말이야. 그래, 네 친구한테 말이지. 아버지가 이상하게 힘을 주어 말했다.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약혼을 그에게 비밀로 해두기로 한 걸. 물론 감정상의 배려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꽤 까다로운 친구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런 식으로 납득시켰습니다만 어딘가 다른 길로 그가 제 약혼을 얻게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긴 그의 고독한 생활 태도를 미뤄보면 그럴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입을 통해서 그가 그 사실을 듣는 것을 피하려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넌 지금 생각을 바꾸고 단 얘기구나. 아버지는 물으면서 펼쳐진 신문을 창문 문지방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신문지 위에다 안경을 놓고 그것을 손으로 눌러 잡았다. 네, 이번에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그가 저의 진정한 친구라면 저의 행복한 약혼이 그에게도 역시 기쁜 일일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알리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붙이기 전에 아버님께 한마디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게오르크. 아버지는 말하고 이가 없는 입을 한 일자로 꼭 다물었다. 잘 들어라. 넌 이 일을 내게 의논하기 위해 왔다. 그 점은 확실히 잘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해도 별 수 없다. 별 수 없다기보다 못 쓴다. 이쯤 됐으니 네가 모조리 사실대로 실토해버리지 않는 말이다. 난 지금 이야기와 관계없는 것을 일일이 쳐들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진 않다만 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여러 가지 언짢은 일이 일어났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르지. 또한 우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그게 일찍 다쳤는지도 몰라. 가게에서 내 의사를 무시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걸 내게 숨기려는 속셈은 아닐 테지만 나도 그들이 내게 숨기려고 한다고 추측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난 이제 기력이 달리게 되었다. 내 기억력은 쇠퇴했다. 꼼꼼하게 챙기면서 사물을 볼 순 없어.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야. 둘째로는 네 어머니가 세상을 뜬 것이 너보단 내게 훨씬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그런 것은 어쨌든 우린 지금 이 문제,
네 편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얘야 게으르게. 제발 부탁이다. 날 속이지 말아다오. 이건 아주 사소하고 사업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말아달라는 거란다. 넌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친구를 가지고 있단 말이냐. 게오르크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서 일어섰다. 친구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1,000명이나 된다 해도 아버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아버님은 몸을 돌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나이에 상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님께서 가게에 안 계시면 전 끌어나가지 못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가게 일이 아버님의 건강을 위협한다든지 한다면 전 내일이라도 가게를 닫아버리고 말겠습니다. 영원히. 그대로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 달리 생활 방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으로. 아버님은 이렇게 어두운 방 안에 앉아 계십니다. 거실에는 밝은 빛이 들이쬐고 있는데 아버님은 아침 식사에 조금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창문도 닫은 채로 앉아 계시고 바깥 공기를 쐬시면 건강에도 무척 좋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아버님. 저 의사를 불러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방도 바꾸죠. 아버님이 바깥 방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리로 오지요. 불편하게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고스란히 저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천천히 해도 좋겠죠. 지금은 우선 침대에 좀 더 누워 계세요. 휴식을 취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옷 벗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바깥방으로 옮기시고 싶으시다면 우선 제 침대에서 쉬세요. 아주 좋은 생각인지도 모르겠군요. 게오르크는 아버지에게로 바짝 다가섰다. 아버지는 텁수룩한 흰 머리를 가슴에 닿을 정도로 수그리고 있었다. 게오르크. 아버지는 꼼짝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게오르크는 곧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버지의 지친 눈동자를 놀라울 정도로 크게 확장된 채 자신에게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 넌 페테르부르크에 친구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아. 넌 늘 농담하길 좋아했고 나한테도 쓴없이 그랬지. 네가 그곳에 친구를 가지고 있을 까닭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건 난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글쎄 아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게오르크는 말하고 아버지를 의자에서 이렇게 세우고는 완전히 힘이 빠져있는 아버지의 잠옷을 벗겨주었다. 이제 머지않아 3년이 되죠. 그때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자지 않았습니까? 전 아버지가 그를 좋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2번이나 그가 없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제 방에 앉아 있었는데도 저는 물론 아버지가 그를 좋아하시지 않는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 친구는 좀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또 그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 무척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을 하시고 한 일에 말입니다. 잘 생각하시면 아버지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는 그쯤 러시아 혁명에 당치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었죠. 예를 들면 장사일로 키예프로 여행했을 때 어떤 광장에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한 성직자가 발코니에 올라가서 자기의 손바닥에 피의 십자가를 굵게 긋고 그 손을 번쩍 쳐들어 군중에게 호소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 따위를.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여기저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이에 게오르크는 다시 아버지를 앉히고 리넨 팬티 위에 입고 있는 타이즈 모양의 속옷과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기는 데 성공했다. 말쑥하다고 할 수 없는 속옷을 보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나무랐다. 아버지가 속옷을 갈아입도록 신경을 쓰는 것도 그의 의무였다. 그는 약혼자와 아버지의 장래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엔 아버지가 낡은 집에서 그대로 혼자 살겠다는 점이 암암리에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갑자기 앞으로 꾸밀 가정으로 아버지를 맞아들여야겠다고 단호히 결심했다. 왜냐하면 사태를 똑바로 바라보건대 설사 거기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해 모신다 해도 이미 뒤늦은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그는 아버지를 양팔로 안아 침대로 옮겼다. 침대를 향해 걸어가는 사이에 그는 아버지가 가슴께에서
그의 시계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섬뜩해졌다. 그는 아버지를 침대에 누일 수가 없었다. 그토록 단단히 아버지가 시계줄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자 이내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갈 듯이 보였다. 아버지는 담요를 덮고 그 담요를 어깨 위까지 쭉 끌어올렸다. 게오르크를 올려다보는 눈도 심술궂게 보이진 않았다. 그렇죠. 이제 그에 대해 기억이 나셨겠죠. 게오르크는 이렇게 묻고 기분을 도우듯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잘 덮은 거냐? 발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지 어떤지 자기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다는 듯이 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이제 주무실 기분이 드셨겠군요. 게오르크가 말한 후 담요를 다시 잘 만져주었다. 잘 덮어졌느냐? 아버지는 다시 한 번 더 묻고 대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듯 보였다. 안심하세요. 잘 덮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는 금세 소리를 지르며 담요를 쳐서 내던졌다. 그 바람에 담요는 순간 훌쩍 허공에 날려 펼쳐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침대 위에 빳뻣이 일어나 서 있었다. 다만 한쪽 손만은 가볍게 천장에 대고 있었다. 넌 날 뒤집어 씌워 숨이 막히게 하려 한 거야. 알고 있어, 이 불안나 같은 놈아. 하지만 난 아직 묻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설사 마지막 힘이라 하더라도 내 놈 같은 것을 상대하기엔 충분하다. 충분하고도 남을 지경이다. 물론 난 네 친구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그 녀석 같으면 내겐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넌 정말 그 친구를 오랫동안 롱락해 왔던 거야. 너는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넌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바쁘다고 떠들어대면서 실은 넌 러시아어로 거짓 편지를 써왔던 거야. 그러나 에비는 자식의 속마음을 간파하는데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치 않은 거야. 넌 이것으로 이제 에비를 눌러뭉겠다. 궁둥이로 깔고 앉을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깔아뭉겠다. 에비는 다시는 꼼짝도 못한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은 거지. 그래서 우리 아드님은 결혼에 한 발을 내디뎠다. 이런 말이지. 게오르크는 헛개비라도 보듯이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올려다보았다. 페테르부르크의 친구를 아버지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인데다가 게오르크는 그 친구를 생각하자 가슴이 쓰렸다. 광막한 러시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친구의 모습을 그는 보았다. 완전히 망하여 텅 비어있는 가게 문턱에 서 있는 친구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부서진 상품 선반이랑 쓰레기같이 되어버린 상품, 당장에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가스등의 까치발 사이에서 그는 아직도 서 있었다. 대관절 어째서 그는 그 먼 곳까지 감행했던 것일까? 자, 날 잘 쳐다봐라. 게오르크는 여전히 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잘 보려고 침대 쪽으로 달려가다 말고 우뚝 멈춰섰다. 그녀가 스커트를 들추는 바람에 아버지가 간드러진 목소리로 시작을 했다. 그녀가 스커트를 이렇게 들추는 바람에 그 밉살스런 계집이. 그러고 나서 그는 그 꼴을 흉내내기 위해 파자마 자락을 훌쩍 걷어올렸다. 그러자 거기에는 그가 종군 시절에 입은 상처가 넓적 다리에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스커트를 이런 식으로 걷어올려 보인 바람에 넌 그녀에게 접근한 거야. 그리고 안심하고 그녀가 즐기기 위해 어머니의 추억을 더럽히고 친구를 배신하고 네 애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침대에 밀어넣은 거야. 하지만 천만에 애비가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 아버지는 완전히 혼자 서 있었으며 다리를 흔들어 보였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아버지는 득이 만면하였다. 게오르크는 아버지로부터 되도록 떨어져서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훨씬 전부터의 일이지만 그는 모든 사정을 정확하게 관찰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디로 해서 빙 돌아 뒤로부터 아니면 위로부터 불의의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데 대한 조급심에서였다. 지금 그는 다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결심을 재생각해냈지만 이내 또 잊어버렸다. 어쩐지 짧은 시를 바늘 귀에 꿰을 때와도 같았다. 그런데 말이다. 그 친구는 결국 배신을 당한 건 아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의 둘째 손가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난 이 고장에서 그의 대리인이었단다. 희극 배우. 게오르크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고는 이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눈을 허공에 고정시키고 아파서 움찔할 정도로 혀를 깨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후회해야 소용이 없었다. 그렇고 말고 물론 난 희극을 연출했지. 희극이라고. 좋은 말이다. 늙어 빠진 호레비 애비에게 달리 어떤 재미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대답하는 순간만은 아직 내 자식으로 숨을 쉬게 내버려두마. 내게 남겨진 게 무엇이냐. 구석방에 갇혀 변절자인 저놈들에게 박해를 받고 뼛속까지 늙어 비틀어진 내게 말이다. 그런데 내 자식은 큰 소리를 치며 즐겁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내가 쌓아 올린 가게를 가르쳐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날뛰고 가면을 쓴 신사처럼 애 앞에서 도망을 치려고 들어. 넌 대간절 내가 전혀 사랑을 쏟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신하비 내가. 뭐라고? 이제 앞으로 고꾸라지겠지. 게오르크는 생각했다. 떨어져서 되져버리는 게 낫지. 이 말이 그의 머릿속을 휙휙 스쳤다. 아버지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으나 쓰러지지 않았다. 기대했던 것처럼 게오르크가 다가서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난 내 눈에 손 같은 건 빌릴 필요도 없어. 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직 여기까지 다가올 힘은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착각도 착착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도 너보다 힘이 훨씬 세다. 혼자 같으면 아마도 힘이 부셨겠지만 이처럼 어머니가 힘을 빌려주었고 네 친구와 난 보기 좋게 한패가 되어 있단다. 네 정보는 여기 호주머니에 다 들어있지. 파자마에까지 호주머니를 만들었단 말이군. 게오르크는 혼잣말을 하고 이 일 한 가지만 소원을 퍼뜨려도 아버지를 세상에서 매장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아주 짧은 한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이든 끊임없이 잊어버렸다. 네 약혼자와 짜고 내게 덤벼보렴. 난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 옆에서 그녀를 쫓아버릴 테니까. 게오르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듯 상을 찡그렸다. 아버지는 자기가 한 말이 진실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게오르크가 있는 구석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었다. 오늘 네가 찾아와서 네 친구에게 약혼했다는 것을 써 보여도 괜찮냐고 물었을 때 난 덕분에 어지간히 유쾌한 기분을 맛보았다. 그 남자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넌 얼간이야. 그놈은 뭐든지 죄다 알고 있단 말이다. 넌 내게서 펜이며 잉크를 거두어가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놈에게 편지를 쓴 거지. 그래서 그 친구는 벌써 요 몇 해째 나타나지 않는 거란다. 뭐든지 너보다 100배나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내게서 온 편지는 읽지도 않은 채 뚫뚫 뭉쳐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는 내 편지를 읽는다. 이 말씀이지. 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머리 위로 팔을 마구 휘둘러댔다. 놈은 뭐든지 1000배는 더 잘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외쳤다. 100,000배나 더. 게오르크는 아버지를 비웃으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입속에서 그 말은 매우 진지한 요원을 지니고 말았다. 몇 해 전부터 난 네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냐? 내가 그 밖에 다른 무엇에 관심을 가지려고 생각하느냐? 내가 신문을 읽는다고는 생각하느냐? 자, 아버지는 게오르크를 향하여 신문지를 한 장 내던졌다. 그것을 어느새 잠자리에까지 들고 간 것은 틀림이 없었다. 낡은 신문으로 게오르크로서는 알지도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네가 혼자 독립할 수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던지. 어머니는 환희의 나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친구는 2주에 간 러시아에서 파멸해버렸지. 벌써 3년 전에 그 남자는 보기 흉할 정도로 누렇게 떠 있었지. 그리고 나 말이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넌 잘 알고 있겠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제대로 갖고 있단 말이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계속 염탐하고 계셨군요. 게오르크가 소리쳤다. 연민의 표정과 함께 아버지는 내뱉듯이 덧붙였다. 넌 벌써 진작에 그렇게 말했어야 했어. 지금은 너무 늦었어. 그러고 나서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너도 알았겠지. 너 이외에도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까지 넌 다만 네 일밖에 몰랐던 거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였던 셈이지. 넌 원래 그래.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란 놈은 악마와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난 내게 물에 빠져 죽을 것을 선고한다. 게오르크는 자신이 방에서 쫓겨난 것임을 알았다.
아버지가 그의 등 뒤에서 쿵 하고 침대 위에 쓰러지는 소리를 그는 분명하게 들으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층계가 마치 비스듬한 널빤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았으며 그는 미끄러져 내려가던 계단에서 전날 밤에 뒤치다거리를 하러 위로 올라가던 그의 가정부를 밀어 넘어뜨렸다. 아이쿠 사람 살려. 그 여자는 외치고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는 벌써 저쪽에 가 있었다. 문에서 뛰쳐나가자 차도를 건너 곧장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려갔다. 그는 줄임자가 음식물을 움켜쥐듯 난간을 붙잡았다. 소년 시절 양신의 자랑거리였던 우수한 체조 선수인 그는 훌쩍 몸을 날렸다. 그는 점점 힘이 빠져간 양손으로 아직 난간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 난간 기둥 사이로 버스가 한 대 지나가는 것을 엿보았다. 그 소리로 인해 그가 물로 떨어지는 소리를 아무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전 두 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손을 놓았다. 그 순간 다리 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의 행렬이 오가고 있었다.